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제가 논문 하나 읽는 거 숙제로 내드릴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취지랑 이제 어떤 거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공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프로젝트 팀으로 형성된 팀이 지금 한 5팀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각 팀당 논문 하나를 읽는 겁니다. 근데 제가 리스트를 드릴 거예요. 지금 과제 탭이 ETL에 올라가 있긴 한데 지금 거기에 아직 리스트가 없는데 제가 리스트를 오늘 중에 추가를 해드릴게요. 그럼 거기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먼저 다른 팀이 먼저 선점했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논문 하나 고른 다음에 11월 22일이 수업인데 그 전날 2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제 마감입니다. 이때까지 그 과제란에다가 그 발표한 비디오를 올려주시면 돼요. 발표 시간은 이제 자유로 할 텐데 보통 뭐 한 10분 아니면은 거기서 길게 하시는 분들은 뭐 25분 막 이렇게까지 준비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예시로 지난 수업 때 발표했던 비디오들을 ETL에 또 공유를 했거든요.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4개 정도 올려드렸어요. 자, 제가 이 논문 읽기를 한번 해보는 취지는 뭐냐면 이 수업이 이제 대학원 수업이기 때문에 대학원생의 마인드랑 이제 태도를 갖추면서 이제 논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이런 걸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학원생으로서 어떤 신분이 되기를 연습하는 거냐면 연구자가 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학부생 때까지는 우리가 뭐였냐면 지식을 소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소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정제돼서 전달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완전히 수혜자 입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쓰면 습득할 수 있는 사실 가장 편한 형태의 지식 습득입니다. 사실. 그거를 이제 학부생 때 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연구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남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를 뚫어내야 연구적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아직 지식이 되지 못한 어떤 분야에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연구자인 거죠. 그래서 수업 듣는 거랑 사실은 많이 달라요. 내가 직접 뭘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가 논문을 읽을 때 논문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내가 나웨지 컨슈머로서 접하게 된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남이 만들어서 정리해 놓은 문건이니까 그걸 읽을 때 자칫 잘못하면 또 학부생 마인드로 논문을 읽게 되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연구자 마인드로 논문을 읽어서 더 좋은 지식을 빠르게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은 거겠죠. 그런 걸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이제 3가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제 내가 논문을 쓸 때 겪어야 될 과정을 상상하면서 논문을 읽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이제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이 논문이 채택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학계 커뮤니티가 이 논문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리뷰어들이 그걸 읽고 재밌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됐다. 이게 이제 리뷰어들의 즐거움이에요. 저도 논문 리뷰를 하는데 리뷰하는 게 진짜 짜증이 나고 싫거든요. 나의 시간을 들여서 왜 내가 남의 아직 정제됐다고 검증도 안 된 논문을 읽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되게 스트레스가 항상 있어요, 리뷰어들이. 근데 그 와중에 내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마인드거든요. 아이씨, 대출 다 시비 걸어서 리젝 시켜야지. 뭐 이런 마인드로 논문을 읽었는데, 갑자기 내가 모르던 어떤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와,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얘한테 억셉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막 여러 가지 톤들이 있을 텐데, 그냥 단순히 내가 짱이야라고 논문에서 쓴다고 억셉 안 해주거든요. 리뷰어에게 배움을 선사해야 돼요. 어떤 배움을 선사했을 때 그 리뷰어가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논문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 너 잘했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나도 내가 연구자로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나의 연구자로서의 삶에 이번 논문을 리뷰한 게 도움이 됐을 때 가장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핵심 이제 컨트리뷰션인데 주로 뭐 인트로에 블랙 포인트가 돼 있든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핵심이 이 연구 논문이 커뮤니티에 없던 것들을 더해 주었는가, 왜 억셉되었는가에 대해서 고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여러 학생들 중에 약간 너무 학부생 마인드로 논문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갖고 논문이 됐어? 아이씨, 아무나 논문 쓰네.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거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뭐 엄청 까고 싶은 또 마인드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가 리뷰어의 마인드를 이해하는 데 실패한 거죠. 가장 전문가들이 어쨌든 억셉을 해줬을 때는 인정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뜻인데 내가 그 요소에 공감을 하는 게 나도 이 사회의 한 일원이 되어 간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외부인 마인드로 막 까내리기보다는 이 논문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찾고 그것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 되게 논문 하나 읽을 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how예요. 디테일 how.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내 수준에서 최대한 이해해보고 거기서 이해가 안 가는 디테일들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마크업을 해놓고 왜냐하면 이 how를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연구자로서 얘네들이 이제 기존 기법이 되어 있단 말이죠. 내가 기존 기법보다 한 단계 나아가려면 기존 기법을 재생산해서 실험도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혹시 있는지 내가 이거를 재생산하고 구현하는데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실험 밸류들도 이제 제가 그 밸류를 봤을 때 좀 이해가 가야죠. 이거 너무 지나치게 좋게 나온 게 아닌가, 지나치게 나쁘게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내가 뭔가 그 하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런 걸 할 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게 중요하죠. How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 좀 짜증나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Why를 이해하는 거는 되게 재밌을 수도 있는데 How를 이해하는 거는 좀 지리한 작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때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리미테이션인데 이게 사실 종이 한 장 앞뒷면 차인데 컨트리뷰션을 발견 잘하는 사람이 리미테이션을 발견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리미테이션을 잘 발견하는 사람이 컨트리뷰션을 잘 발견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한국 학생들은 컨트리뷰션을 잘 발견하고 리미테이션을 잘 발견을 안 하는데 미국 학생들은 리미테이션을 엄청 발견하고 까내리면서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딱히 감상이 없는 약간 그 마인드 차이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학생들은 워낙에 학원에서부터 옛날부터 거의 무지성에 가깝게 그 수용하는 마인드가 있잖아요. 이거 누가 잘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비판적인 사고를 이제 학습하는 거죠.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진보시킨다면 뭘 진보시킬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씩 고찰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미테이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이제 사실 우리가 연구실 내에서 피어들끼리 토론을 할 때 내가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죠. 물론 야, 네 못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를 주겠지만 어쨌든 부족한 부분을 내가 피드백을 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 내가 연구실 내에서 가치가 상당히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랑 같이 일하고 싶어 하겠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나의 부족한 점을 알아서 이렇게 계속 내가 진보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네, 물론 뭐 말투나 그런 것들은 알아서 잘 컨트롤 해야겠지만요. 그죠? 어쨌든 리미테이션 알려주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여러분이 뭐 교수가 되고 그런 꿈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강사로서의 마인드를 한번 체험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뭐 슬라이드를 만들고 뭐 이런지 한번 이제 같이 공감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되게 중요한 것은
내가 발표를 했다면 사람들이 논문을 읽는 대신에 발표를 들으러 왔다는 거는 뭔가 자기의 시간을 세이빙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듣는 거거든요. 글로도 잘 정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들으면 훨씬 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컨텐츠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라는 걸 듣는 거죠. 수업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업을 사실 안 들어도 논문 똑같이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좀 뭐 어떤 바이브가 있고 뭔가 이제 시각적인 자료도 좀 더 있고 청각적인 자극도 있고 하면서 같은 콘텐츠를 이해하는데 좀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강의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논문 발표도 하겠죠. 여러분들이 논문 퍼블리시 하면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할 텐데 어,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동양인들이 학회에 발표를 할 때 정말 훌륭한 논문이 하나도 안 훌륭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발표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너무 톤도 겸손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의 가치가 글로는 훌륭한데 발표를 들으면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상한 구조화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한번 메꿔보는 그 경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슬라이드를 되게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네, 픽처가 thousand words를 갖고 있다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비전 연구도 많이 하는 거고 시각 자료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진짜 그 머리에 노동을 하지 않고도 그냥 보기만 해도 이해가 되게 시각 자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훌륭한 발표인 것 같아요. 말 자체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논리가 뒤죽박죽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어떻게 그 슬라이드가 걸어감에 따라서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 발표 퀄리티가 이제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어디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중간중간에. 포인터를 막 이렇게 휘젓는 것보다는. 어쨌든 청자가 노력을 덜 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이제 철저하게 을마인드의 발표 준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21일까지 비디오를 올리면 일주일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리고 비디오를 다 오픈을 할 거예요. 오픈을 하면 여러분들이 구글 폼에 들어가서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의 발표를 듣고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제 청자 입장에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종합적인 경험인데 내가 논문을 하나 열심히 읽어서 최대한 서비스 공급자 마인드로 발표까지 해봤는데 그걸 해본 상태로 이제 갑자기 내가 소비자가 돼서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으면은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마인드로 준비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부분이 더 나았구나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이게 동시에 경험이 되면 좀 좋은 하나의 패키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에서 훌륭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부족하고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는 점이 무엇인지, 플러스 이제 이해 못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거기다 좀 담아 놓으면 서로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 논문 읽기는 제가 리스트를 오늘 드리면 거의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녹화하시면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른 논문들은 그냥 일반 지금까지 제가 봤던 그 소개했던 인공지능 학회 논문들이 아닐 거고요. 오늘부터 소개하게 될 다른 형태의 논문들을 제가 리스트에다 올려놨어요. 뭐냐면 엣지가 포함된 인공지능 시스템 관련된 논문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나름 공을 들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스트를 올려드리면 바로 골라서 팀원들끼리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리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지식 증류라는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지식 증류가 특징으로 갖고 있는 것은 지식을 정의하는 방식에서 출발했는데 지식이 모델 파라미터가 아니고 퀀타이제이션 프루닝 이런 것들은 모델 파라미터가 지식이었어요. 근데 knowledge distillation에서 정의하는 지식은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매핑이었습니다. 모델 파라미터는 완전히 달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였고 그래서 상당히 큰 자율성을 가지고 스트럭처를 확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게 있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디스틸레이션이 많이 발전을 했고 핫한 토픽이 되었는데 사실 요즘 뭐 되게 무거운 NLP 모델, BERT 이런 것들이 모바일에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도 디스틸레이션 때문에 경량화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모바일 BERT, 뭐 디스틸 BERT 뭐 이런 게 막 나오고 이런 혁신적인 줄이는 게 사실 모델 파라미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진보시켰던 게 knowledge distribution이 좋긴 한데 티처 트레이닝 하는데 하세월 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스튜던트 다시 트레이닝 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좀 번거롭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경량화된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from scratch로 트레이닝 하는데 그 와중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르치는 형태를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국 라스트 레이어가 가장 정제되어 있는 하이 레벨의 지식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라스트 레이어에서 소프트맥스가 하나 뽑혀서 그것이 티처가 되고 또 하나는 라스트 레이어에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바로 전 단계 CLS에서 뽑힌 최종 피처도 티처가 돼서 이 두 개가 다 가르쳐주는 식으로 근데 얼리 레이어를 가르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좋은 게 얼리어 레이어가 여러 번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사실 한 번 백 프로포게이션 했었던 게 막 두세 번까지 연속으로 될 수가 있어서 트레이닝의 엑셀러레이션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디텍터에 대해서 디스틸레이션 하는 방법을 두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디텍터의 특징은 이렇게 세 가지를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클래스가 임밸런스 데이터, 특히 백그라운드 클래스와 포어그라운드 클래스가 상당히 임밸런스가 되어 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클래스가 대부분이 될 텐데 거기서 섣불리 이제 false positive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결과물은 사실 심플한데 클래스 디펜던트하게 로스의 웨이트를 주겠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foreground 쪽은 다 웨이트를 1로 주는데 백그라운드 쪽에 대해서만 웨이트를 1.5로 좀 더 세게 줬더니 잘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레션이라는 것이 상당히 컴플렉스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티처를 너무 100% 신뢰하면 안 된다. 간을 보면서 이득이 될 것 같을 때만 배우고 아닐 때는 안 배우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나의 리그레이션 로스랑 티처의 리그레이션 로스를 비교해서 나의 로스가 티처보다 어느 이상 클 때만 티처를 인정해서 배우겠다. 서로 도찐개찐인 상황에선 티처에게 배우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미 뭐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소개해드렸지만 최종 소프트맥스 아웃풋 말고 피처 단도 티처에서 가져와서 배우면 된다. 근데 이때는 이제 하나 좀 더 트릭을 해야 될 것이 이제 피처 디멘전이 안 맞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스트럭처가 다르니까. 근데 그 디멘전을 역지로 맞추는 애럽테이션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뭐 플랫 커넥트 레이어로 맞출 수도 있고 뭐 원 바이 원 컴브랑 뭐 패딩 이런 걸로 맞출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잘 되더라라는 거였고 한 단계 더 진보해서 자, 이 논문에서는 디스틸레이션이 무엇이 중요하냐, 어떤 것이 중요하냐. 결국은 가장 그 쟁점이 되는 구간은 박스를 조금 더 늘릴 거냐, 조금 더 줄일 거냐, 막 이런 결정을 네트워크가 하게 될 때 결국은 오브젝트 주변 리전에 대한 티처의 해석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나도 그렇게 세밀하게 박스를 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near object region을 뽑아내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배우자라는 게 이 논문이었고 방법은 이제 간단했어요. 그 실제 레이블이 있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들마다
얘랑 겹치는 앵커 박스들을 죄다 골라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IOU가 일정 크기 이상인 것만 고른다. 근데 그 일정 크기 이상인 걸 고르는 동작이 뭐냐면 IOU가 가장 높은 앵커 박스를 먼저 고르고 그 앵커 박스의 IOU 밸류에다가 어떤 스레시홀드 밸류를 곱합니다. 여기서는 0.5를 곱해서 그래서 가장 높은 거에 50%까지가 이제 바운드고 그 이상이 되는 애들만 이제 인정을 해서 그 높은 앵커 박스들을 가지고 합집합을 구하면 그 리전이 리얼 오브젝트 리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틸레이션 할 때 그 부분만 로스를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배우지 않는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9년에 나왔는데 2021년 이럴 때는 다시 야 왜 너 백그라운드 무시해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백그라운드에도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는 막 멋있는 오브젝트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막 모양들이 있잖아요. 백그라운드에서도. 그런 모양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거기서도 일단 배우자. 너가 지금 제너럴라이제이션 하고 싶은 상황인데 백그라운드에서도 유의미한 피처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계속 진보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분야 범용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있다면 많이 친숙할 만한 논문의 스타일이었어요. 뭐 CBPR, 뭐 유립수 다 인공지능 학회들이죠. 알고리즘 위주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분위기를 좀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Edge Included System Design and Application이 그러니까 AI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포함된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AI 알고리즘만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오히려 AI 알고리즘은 있는 걸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있는 걸 그대로 쓰는데 주변을 같이 디자인함에 따라 어떻게 디자인함에 따라서 성능이 완전 천차만별이 되거든요. 그런 쪽을 한번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모티베이션은 이와 같아요. 뭐 열심히 뭐 알고리즘들 잘 만들었다. 그리고 경량화도 잘했다. 너무너무 좋다. 근데 그것이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필드에 나가서 진짜 사용자에게 만족을 주려면 전체 시스템을 고려하게 돼야 될 텐데 특히 이제 우리가 모바일로 뭘 하고 스마트폰으로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는 스마트폰이랑 소통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서버는 멀리 있겠죠. 이게 전체 구조예요, 현재. 일단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타겟 애플리케이션하고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공지능 학회에서만 있다 보면 인트로에 막 이런 식으로 해놓거든요. 그냥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중요할 거야. 이건 이런 저런 거에 쓰일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누구나 뭐 그런 건 중요하겠지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첨예한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UI, UX 이런 분야가 따로 있고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이런 분야가 따로 있듯이 이 분야도 팔려면 열심히 팔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유저가 실제 어떠한 경험을 원하는지 테크닉을 전혀 모르는 유저 입장에서 어떤 경험을 원하고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 학회에서는 이런 애플리케이션과 유저 익스피리언스 자체가 하나의 섹션이 됩니다. 논문에서. 인트로에서 한두 줄 적고 많은 게 아니라 하나의 섹션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용자가 실제 쓰는 거는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코랄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의 알고리즘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하드웨어랑 소통을 하겠죠. 유저는. 그다음에 엔드 디바이스가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있겠죠.
카메라만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겠죠. 그죠? 비전을 아무리 좋아해도. 유저가 원하는 건 뭐가 됐든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지 컴퓨터 비전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센서들, 뭐 마이크도 있고, 뭐 통신 전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쨌든 알아서 잘 감지를 해서 카메라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잘 제공해줘라 라는 게 유저의 리퀘어먼트. 그게 좀 더 종합적인 관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저희가 아무리 딥러닝을 좋아하고 딥러닝으로 논문을 쓴다 하더라도 유저 입장에선 이게 딥러닝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돼요. 근데 실제 모바일 시스템을 돌릴 때 딥러닝을 돌리면 너무 배터리 소모가 많고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얘가 꼭 필요할 때만 얘를 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선조들이 개발해 왔던 수많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뭐 옵티컬 플로우나 다른 여러 가지 컨벤셔널 시그널 프로세싱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무시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전체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고려하게 된다면 딥러닝 플러스 다른 경량 시그널 프로세싱을 적재적소에 섞어 놓음으로써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배터리 소모가 확 감소하고 속도가 확 늘어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서 제가 모바일 폰, 코랄,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딥러닝 알고리즘을 한 곳에서만 돌리라는 법은 절대 없어요. 스마트폰에서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클라우드에서 그중에 태스크를 좀 따다가 돌릴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뭐 다른 기기가 돌릴 수도 있고 그럼 디스트리뷰티드하게 인퍼런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만 생각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인데 사실 성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합적인 관점으로 내가 비록 배운 건 딥러닝 알고리즘 위주로 배웠겠지만 좀 더 종합적인 관점으로 종합적인 시스템 디자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유저가 이 엣지 디바이스를 손에 들고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학회들이 이와 같습니다. 갑자기 처음 보는 학회들일 수도 있어요. 딥러닝 위주로만 하셨던 분들은. 근데 이것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출발한 전체 그 파이프라인을 다루는 학회들이고 모비컴, 모비시스, 센시스, 유비컴프, IPSN 이거 다 사실 전체 컴퓨터 사이언스 관점에서는 탑 프리미어 컨퍼런스에 속해 있는 학회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논문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이 학회들의 특징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딥러닝 학회들하고 약간 플레이버가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에요. 논문 하나가. 딥러닝 학회는 보통 뭐 8페이지, 9페이지 이렇잖아요. 이 학회들은 한 12페이지 정도 되고 폰트 사이즈가 9포인트입니다. 9포인트 엄청 작은 글자로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디테일하게 설명할 게 너무 많고 이 분야에서 가장 의심하면서 논문 리뷰할 때 가장 따지는 건 뭐냐면 그래서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되니? 실제 쓰면은 유저가 이거 쓰면 되니? 그걸 계속 물어봐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네가 이걸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는 된다 쳐. 근데 그거 내가 그냥 그래서 소프트웨어 깔아서 쓰면 될까? 이런 거를 계속 물어봐요. 이럴 때도 되니? 이럴 때도 되니? 이럴 때도 되니? 하면 뭐 임플리멘테이션 섹션도 있어야 되고 익스페리먼트도 막 길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리뷰어를 납득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거 왜 해야 되냐? 라고 또 물어보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섹션도 상당히 미저너블 해야 되고 그런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어펜딕스가 길다기보다는 본문이 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를 소개를 드리고 오늘 한 2개 정도 논문을 소개를 드릴 텐데 이 두 논문의 핵심은 이제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있고 나랑 가까운 스마트폰이 있고 나랑 멀리 떨어진 클라우드가 있다. 그럼 이 두 개를 같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쓰면 괜찮지 않을까? 실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예를 들면 가벼운 태스크는 모바일 폰에서 하고 가볍지만 이제 또 실시간성을 요구한 태스크들을 모바일에서 주로 하고 무겁지만 실시간성이 조금 필요 없는 것들을 떼다가 클라우드에서 돌리면 유저 입장에서는 뭐 빠르면서도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참여한 논문이고 이제 버클리 있을 때 참여한 논문이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실제 학회 때 발표했던 플로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논문 발표하실 때 발표해서 영상 찍으실 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저보다 잘해주시면 당연히 좋고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넣고 이제 그림을 넣고 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증강현실을 현재 사실 즐기고 있습니다. 이미 뭐 포켓몬도 했고 포켓몬 고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특히 이런 뭐 홀로렌즈 같은 거 사면은 이런 식으로 3D 물체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3,000불을 내셔야 됩니다. 이런 멋진 디바이스를 사려면 3,000불을 내셔야 되는데 왜 3,000불이나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지막지하게 많은 센서들이 여기 다 포함이 돼 있고 프로세싱 파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강현실에 특화된 기계를 사는 건 그 누구도 그렇게 쉽사리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 가격입니다. 특별히 요즘 환율이 1,400원이 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졌죠. 그래서 우리의 모티베이션은 스마트폰을 쓰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물어보겠죠. 스마트폰은 싸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스마트폰도 비싸요. 네,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포인트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잖아요. 새로 안 살 거잖아요. 그죠? 이미 있는 걸 쓰는 건데 그게 어때요? 왜냐하면 이렇게 등교할 때도 쓰고 밥 먹을 때도 쓰고 요즘 여러분들 허리가 굽고 이런 이미 다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 살 필요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스마트폰으로 증강현실을 하는데 이제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고 싶은 거냐면 주석을 달아주는 레이블을 달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때 당시가 2018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럼 논문 작업을 하던 건 2017년입니다. 사실 5년 전이에요. 5년 전. 지금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딘가를 딱 이제 화면을 갖다 대기만 하면 거기에 이런 애노테이션이 자동으로 뜨는 서비스를 상상하고 싶고 커머셜 빌딩이나 에어포트나 뮤지엄에 가면 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와 플러스 뭘 하고 싶냐면 주석을 보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걸 클릭을 해서 컨트롤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방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조명들이 있는데 내가 조명을 스마트폰으로 딱 비추면 조명하고 뭔가 인터페이스가 트면 내가 그걸 클릭을 해서 끄고 켜고를 하고 싶어요. 스마트폰으로만 클릭을 해서 슬라이드를 올리고 내리고 스크린을 올리고 내리고를 내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대기만 하면 클릭을 해서 하고 싶어요. 와이파이를 켜고 끄고를 하고 싶어요. 컨트롤을 하고 싶어요. 프로젝터를 켜고 끄고를 하고 싶어요. 문을 여닫고 잠그고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것 방 하나에만 해도 이렇게 컨트롤을 가만히 앉아서 자동으로 하면 편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다 스마트폰 화면을 비추기만 해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컨트롤하는 게 뭐 그리 어렵길래 그거를 이걸로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컨트롤에 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리모트 컨트롤이 있죠.
프로젝터를 컨트롤할 때 리모트 컨트롤 제공을 하는데 이제 10중 8구 여러분의 랩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리모컨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결국은 프로젝터를 킬 때 막대기로 이제 천장을 이제 누르거나 아니면은 책상 위에 올라가서 키 큰 사람이 하거나 결국은 어떤 첨단 회사나 학교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계별로 리모트 컨트롤 다 다른데 이거 다 보관하고 있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QR코드로 하는 것도 있는데 QR코드는 가까이에 가야만 워킹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QR코드가 인지가 잘 안 됩니다. 이미지 퀄리티가 낮아지니까. 프로젝터를 이렇게 위에 가서 갖다 대서 컨트롤할 거면 직접 누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큐리 서비스로 해서 서버에서 실제 막 이것저것 클릭해서 컨트롤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빌딩 관점에서 보면은 뭐 전문가는 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이 쉽게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혁신적인 서비스가 내가 직접 이 3D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해서 이 방에 들어가 가지고 막 어떤 거를 켜고 끄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소모가 되고 플러스 메모리도 소모가 되는 아주 무거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공간에서 직접 하길 원하지 내가 내 방에 있는데 내 위에 있는 프로젝트를 켜기 위해서 다시 건물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 방에 있는지 모험을 해서 찾고 이렇게 끄고 하기가 당연히 싫겠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보이스도 있고 뭐 이렇게 제스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의 단점은 뭐냐면 보이스 커맨드랑 제스처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집안에 10개의 물체가 있는데 10개의 물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보이스 커맨드가 다 달라야 되고 제스처도 다 달라야 돼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예를 들면 프린트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딱 3개가 바로 놓여 있고 그중에 내가 1번 프린터로 프린트를 하고 싶은데 제스처가 뭐 1번 프린터는 이러고 뭐 2번 프린터는 이러고 3번 프린터는 뭐 이러고 내가 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또 짜증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어그멘티드 리얼리티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좋은 건 그냥 갖다 대면 된다. 갖다 대면 된다. 그게 이제 차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오브젝트 디텍션하고는 달라요. 오브젝트 디텍션으로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오브젝트 디텍션은 프린트 1번과 프린트 2번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다 똑같은 프린터예요. 오브젝트 디텍터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프린터 컨트롤해줘 하는데 갑자기 빌딩에 있는 프린터 100대가 다 같이 프린트를 하고 있으면 아주 안 좋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스턴스를 우리는 딱 포인팅해서 알아야만 해요.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베스트 오브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갖다 대자마자 여기서 여기에 있는 친구는 슈레더입니다. 분쇄기입니다. 떠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움직이면 이미 아이덴티파이드 된 오브젝트는 빠르게 트래킹을 해야 되고 또 그 와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프린터가 등장했는데 프린터 이미지 전체가 스크린에 담기기 전에 이렇게 파셜하게만 나왔어도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스마트폰 스크린이 작잖아요. 작은데 막 움직이는 와중에 전체 이미지에 담길 때까지 기다리면 슥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셜하게만 담겨도 표시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했으면 당연히 얘네들이 다 같이 트래킹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멀티 트래킹이 돼야 되고 파셜하게 나오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이루기 위한 테크니컬 챌린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죠. 스마트폰이 중요한 건 뭐냐면 스마트폰은 리미티드 스토리지, 클라우드에 비해서 상당히 스토리지가 작습니다. 리미티드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가 작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스마트폰은 증강현실을 위한 기계가 아닙니다. 다른 일상생활을 위해 쓰는 기계죠. 그 얘기는 증강현실이란 앱 하나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많이 되고 스토리지를 많이 차지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인 공간 내에서 알아서 잘 해줘야지만
스마트폰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사실 리저너블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이 당시에 모바일 증강현실이 어떤 어프로치를 취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익스트림이 있는데, 자, 모든 것을 스마트폰에서 잘 해보자 라는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최신 폰이었던 픽셀이나 아이폰 8, 그 AR을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막 다 있었어요. AR 키트, AR 코어 뭐 이런 것들, 탱고 요즘 망했지만 네,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면 이때 당시에도 3D 렌더링이 가능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상당히 괜찮은 거죠. 퀄리티 괜찮고 좋은데 단점은 모든 것을 스마트폰에서 한다는 거죠. 뭐냐면 그냥 앱을 켜서 증강현실 앱을 갖고 막 공룡 날리고 좀 놀다 보면 그냥 배터리가 수직하강하는 게 눈으로 보여요. 배터리 바가 막 다는 게 눈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막 점점 나의 손이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애노테이션 서비스에 가다 보면은 그 관련된 그 물체가 상당히 다양한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스마트폰에다 가지고 있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 다양한 물체를 얻기 위한 그 공간이 부족하고, 그럼 두 번째 어프로치는 우리에게 파워풀한 클라우드가 있으니 클라우드에 전적으로 의존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들이 많이 출판이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논문도 있었고, 그럼 이때는 뭘 하냐면, 자,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있으면 인터넷 건너편에 클라우드가 있죠. 이 클라우드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얘는 그냥 멍청이처럼 다 보내요. 엄마 해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계속 그냥 이미지를 보내기만 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님이 다 연산을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어프로치입니다. 그리고 리절트만 내가 받아서 쓰면 된다. 이거 사실 너무 좋은 거거든요. 스마트폰 입장에서 배터리 소모도 별로 안 들 수도 있고 좋은데, 또 단점은 클라우드에 다 의존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단점이냐면 이미지 오프로딩 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이 인터넷이라는 곳이 너무 변동성이 큰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땐 되게 빨리 되는데 어쩔 땐 엄청 느려요. 그래서 되게 로버스트한 레이턴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1초 정도 걸리면 실시간성은 나가리 난 거거든요. 사람이 100ms 이내에는 들어와야 그 인지 부조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1초 걸리면 끝난 거죠. 그리고 AR 컴퓨테이션이 뭐 지금 더 빠를 수도 있지만 그때 뭐 100ms 정도 걸렸어요. 이건 뭐 좋은 거고. 그런데 어쨌든 이 오프로딩과 관련해서 또 리절트를 다시 받는 것에 있어서 이 통신망을 거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unpredictable latency가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한 건 이제 마블인데, 모바일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를 이제 바이어블한 에너지랑 레이턴시로 해보자라는 식의 이름을 지었고, 여기서의 핵심은 클라우드의 약점은 레이턴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와 레이턴시를 구분하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약점은 결국 컴퓨테이션 오버헤드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줄여보자. 이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해보자라는 거.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결국 클라우드랑 엣지를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엮어보는 건데요. 다시 클라우드가 있고 모바일이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어떤 태스크를 돌리냐? 레이턴시 센시티브하고 하지만 가벼운 태스크를 돌립니다. 클라우드에서는 레이턴시는 좀 톨러런트하고 하지만 무진장 무거운 태스크를 감당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할 때 전체 그럼 그 애노테이션 해주고 뭐 어디에 누가 있는지 알려주고 그거를 어떻게 어떤 프레임워크로 할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저희도 CNN 같은 어프로치를 쓰고 싶었겠죠. 근데 오브젝트 디텍터가 못 해주는 거는
쌍둥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이게 상당히 한계였어요. 그럼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나가리 났어요. CNN이 나가리 났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택한 건 뭐냐면 로컬라이제이션을 하자. 로컬라이제이션. 프린트 1과 프린터 2가 똑같이 생겨도 얘네들의 위치는 다르잖아요. 그 위치를 기반으로 사물을 인지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위치 추적을 쓰는 순간 이제 우리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용도가 너무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가속도 센서로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고 이미지로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고 상당히 다양한 센싱 정보를 써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고 얘네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개발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론들이 많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 스마트폰에 카메라도 있지만 가속도 센서도 있어요. 6차원 가속도 센서가 있는데 그거 기반한 로컬라이제이션 기법도 지금까지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근데 얘네가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이미지에 비하면 이제 비교도 안 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 어떤 화면을 딱 비췄을 때 레이턴시가 딱 바로 그 크리티컬하게 반영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그 크리티컬 패스는 저희는 가속도 센서를 통해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10ms, 20ms밖에 안 걸려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얘는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에러가 금방금방 프로포게이션 되는데 특히 언제 그러냐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로테이션 할 때는 계속 정확도가 유지되는데 제가 막 이렇게 선형적인 움직임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에러가 막 쌓여서 결과가 엄청 부정확해져요. 특히 제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갈 때 이쪽 부분의 가속도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점입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 클라우드가 어떻게 도와주냐면 이미지 기반한 로컬라이제이션 기법들이 또 많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이미지를 3차원 스페이스에서 매핑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가지고 어시스트를 클라우드에서 하겠다. 얘는 무지하게 무거운 거거든요. 대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실시간 로컬라이제이션을 달성하자는 것이 이제 저희 어프로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속도 센서 기반, 거기에 이미지 기반을 어시스트해서 잘 조합해보자 라는 어프로치. 스마트폰이 상당히 바빠요. 할 게 상당히 많고 클라우드가 오히려 할 게 없는데 굵직한 걸 돌리는 구조이죠. 이게 저희 디자인 요소들인데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새로운 공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해야겠죠. 건물에 이제 여러 가지 기계들에 대한 어노테이션이랑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차원에서 사실 6차원, 각도까지 포함해서 6차원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고 이것도 저희가 따로 논문을 썼었어요. 어떻게 구축을 하냐면 이런 RGBD 카메라가 있는데 얘로 스캔을 하는 거예요. 방을 이렇게 쭉 스캔을 하면은 이 알템맵이라는 툴이 이렇게 잘 포인트 클라우드로 매핑을 해줍니다. 결국 이제 수많은 2D 이미지들의 합으로 3D 공간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RGBD 카메라가 이렇게 수많은 이미지 플러스 뎁스 정보를 줄 거란 말이죠. 얘네들 중에서 비슷한 지점이 있잖아요. 이쪽 피처랑 약간 다른 이미지지만 이쪽 피처가 있을 거잖아요. 얘네 이 피처들을 트래킹을 이제 해주면서 트래킹된 점들을 다 한 점으로 뭉쳐버리면 3D 공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피처들끼리 모아서 뭉치면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기는 이제 그런 기존에 존재하는 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써갖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눈 한번 스캔하면 되니까. 근데 거꾸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2D 오브젝트 디텍션 방식으로 구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많은 각도와 위치에서 한 물체를 엄청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내가 찰칵찰칵찰칵찰칵 다 찍어야 한 이미지에 대한 올바른 뷰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구축하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저희는 그냥 스캐닝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런 식으로 구축이 돼 있고, 그럼 여기에 이제 애노테이션을 해야 되겠죠. 애노테이션이 뭐 프린터 한 다음에 XYZ, 이게 그 좌표예요. 그리고 픽처 XYZ 이런 식으로 이제 애노테이션 플러스 좌표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레이블이 달려 있는 거고, 레이블링도 툴을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찍은 수많은 2D 이미지들이 있었잖아요. 그 2D 이미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패스하면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레이블을 하나 달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처음 나타난 이미지에서만 레이블을 달면 그 다음에 그 레이블이 반복돼서 알아서 카피가 되는 식으로 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헤비한 이 포인트 클라우드 이미지 정보는 클라우드에 있는데 스마트폰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레이블들만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엄청나게 가벼운 게 텍스트 정보밖에 없거든요. 그냥 XYZ 텍스트랑 프린터랑 텍스트만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까운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포인트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에, 레이블은 스마트폰에 설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라이트웨이트 데이터베이스가 된 거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가속도 기반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건데, 이때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를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거냐면, 우리는 사실 이미 내가 찾고자 하는 모든 물체들의 위치를 알고 있어요. 다 정답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위치가 다 찍혀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건 뭐냐면 내 스마트폰의 위치를 몰라요. 물체들의 위치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내 스마트폰의 화면이 그 물질을 비추느냐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스마트폰의 위치를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3D 공간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화면이 어느 각도를 비추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물체의 점들 중에 어떤 점들이 내 스크린에 프로젝션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이 스마트폰을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미지가 있으면 그냥 가속도 센서를 기반으로 이 스마트폰을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기법을 갖다 쓴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이 스마트폰 스크린에 6차원 좌표를 안다. 그러니까 3차원 위치 플러스 3차원 각도 정보를 알면 정확하게 스마트폰 스크린이 로컬라이제이션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2D 스크린의 서피스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라이트웨이트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오브젝트의 포인트를 다 프로젝션을 해요. 프로젝션을 해서 그 평면, 2차원 평면에다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평면을 자르죠. 스마트폰 스크린 크기만큼. 잘랐을 때 그 포인트들이 이 자른 크기 내에 들어가면 내가 그 포인트를 레이블을 띄워줘야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스크린에. 바깥에 있는 친구는 무시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3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빠르고 가볍게 할 수가 있어요. 새로 개발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에러가 금방금방 쌓여서 너무 부정확하다. 특히 언제 선형적인 움직임을 가질 때 에러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게 로컬하게 하되 가속도 말고 이 이미지도 좀 활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로컬 퓨전입니다. 가속도랑 이미지를 같이 활용하고 싶다. 근데 뭘 하고 싶냐면 딥러닝을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무거워서 딥러닝 쓰지 말고 옵티컬 플로우로만 하자. 옵티컬 플로우는 특정 이미지의 피처들이 그 다음 이미지로 갔을 때 어디로 이동되는지를 매핑해주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옵티컬 플로우는 이미지 기반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블러된 상태면은 성능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폰을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급격하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로테이션 할 때는 옵티컬 플로우 퀄리티가 확 떨어지고 오히려 선형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때는 옵티컬 플로우가 괜찮아요. 가속도 센서랑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거죠, 사실. 그래서 서로 시너지가 일어날 효과가 있었습니다. 옵티컬 플로우는 선형 움직임에 더 로버스트해서 가속도 센서가 에러를 낼 때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시너지를 하게 될 건데 가속도 센서 기반 결과랑 그 다음에 옵티컬 플로우 기반 결과랑 웨이티드를 줘서 서로 썸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얻으면 좀 적절한 보상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옵티컬 플로우가 여전히 헤비하다는 겁니다. 이미지 기반 프로세싱은 기본적으로 헤비하거든요. 빠르겐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배터리 소모가 있어요.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를 최대한 안 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안 하고 싶어요. 그 얘기는 가속도 센서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고 가속도 센서가 못 버틸 때만 이 옵티컬 플로우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 센서 기반은 항상 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쓰고 그러다가 옵티컬 플로우가 언제 쓰냐면 이미지가 일단 충분히 샬프해야 돼요. 그래야 쓰는 게 일단 의미가 있습니다. 블러된 상태에서 옵티컬 플로우 썼다가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져. 그럼 샬프한 거를 어떻게 아느냐가 사실 또 그 다음 핵심이거든요. 샬프한 걸 알려면 또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배터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 샬프한 것에 대해서 따지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간단한 엣지 디텍션 기법을 썼습니다. 이것도 컨벤셔널한 라이트웨이트 시그널 프로세싱인데 엣지 덴시티를 구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나게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피처 익스트랙션하고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르게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일단 이미지 퀄리티를 매저를 해서 엣지가 일정 이상 될 때만 옵티컬 플로우를 한다. 플러스 이미지가 충분히 달라졌을 때만 옵티컬 플로우를 한다. 이미지가 거의 그대로인 상황에서 옵티컬 플로우를 계속하면 배터리 낭비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미지가 충분히 달라졌을 때를 하고 싶은데 이미지가 충분히 달라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또 물어보시면 그거를 알기 위해 또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야 되고 그럼 또 배터리 소모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또 구렁이 담 넘어가는 걸 개발을 했는데 가속도 센서를 다시 이용합니다. 뭐냐면 아까 바로 전 단계에서 보여드렸듯이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가속도 센서 중에서 각속도를 가지고 그 자이로스코프를 가지고 각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이미지가 많이 변했겠거니라고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각속도가 있으면은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무조건 중간중간에 쓰도록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옵티컬 플로우가 무겁고 오래 걸리고 배터리 소모 많이 되고 했는데 이때 저희가 썰프 피처를 가지고 옵티컬 플로우를 했을 거예요. 썰프인가 스위프트인가 둘 중 하나였는데 사실 저희가 틀렸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썰프나 스위프트 말고 ORB라는 어떤 또 다른 피처가 있었는데 이 ORB라는 이미지 피처를 기반으로 옵티컬 플로우를 하면 사실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옵티컬 플로우 자주 했어도 됐구나라는 이제 현타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저희가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옵티컬 플로우를 최대한 덜 하려는 노력을 좀 했었었다. 이런 걸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하여 이너셜 로컬라이제이션만 쓰던 것을 옵티컬 플로우를 활용해서 결합해서 조금 더 괜찮은 결과물을 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에러가 여전히 쌓입니다. 로컬한 정보에만 의존하게 되면. 그래서 이때 이제 비로소 뭘 하냐면 이제는 클라우드에 의존해야 될 시간이 된 겁니다. 클라우드의 파워풀한 컴퓨팅을 이제는 써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카테고리가 발생을 한 건데 그래서 또 문제가 있는데 그 클라우드에 이미지를 보내야 클라우드가 뭘 해줄 거잖아요. 근데 이미지 보내는 건 공짜니?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또 시간이 걸리고 또 이제 연산 배터리 소모가 있습니다. 또 이미지를 최대한 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괜찮은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몇 개를 보낼지
그 몇 개를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지 그걸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 무조건 보내긴 싫으니까 이 스마트폰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 부분을 캐치를 해서 이때만 보내야겠죠. 인컨시스턴스를 감지하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제 가속도 센서 기반이랑 옵티컬 플로우 기반의 리절트를 섞어서 최종 결과물을 내긴 하지만 이 두 개의 결과물이 너무 다르게 되면 약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인컨시스턴스를 그때 이제 디텍션을 해서 두 개가 너무 달라지면 클라우드한테 SOS를 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를 보내야 할 텐데 얼마나 많이 보낼 거냐, 그 다음에 몇 개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린 조금 보내고 싶어요. 통신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 문제는 뭐냐면 이미지를 적게 보내면 이미지 관련해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정확도가 떨어져요.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겠죠. 그 솔루션은 뭐냐면 이미지를 보내되 저희가 이제 막 움직이는 와중에 이미지가 찍힐 텐데 그 중에 만약 내가 세 개를 고른다면 그 세 개는 최대한 서로 다른 이미지일 경우에 서로 정보가 추가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비슷한 이미지보다는. 그래서 최대한 피처가 많은 거. 그러니까 그 이미지 하나가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 그 결정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피처가 많은 이미지를 보내고 싶다라는 게 저희의 그 선택이었는데 피처 익스트랙션은 공짜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면 피처를 뽑으려면 또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야 되고 또 배터리 소모가 들고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처가 진짜 유니크하냐, 다른 이미지랑 비교됐을 때 이 피처가 독특한 피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어널리시스 하면 이미지 프로세싱 들어가요. 또 배터리 소모가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구렁이 담 넘어가는 거를 개발을 했는데 휴리스틱 첫 번째, 피처가 많을 것이다. 언제? 피처가 많으면 유니크 피처도 많을 것이다 라는 이제 가정을 세워요. 그러니까 유니크니스 어널리시스를 다 하면 좋은데 유니크니스 어널리시스를 안 해도 일단 피처가 많으면 좋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두 번째는 피처가 많은 이미지는 엣지도 많을 거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엣지 디텍션을 다시 쓰는 거예요. 엣지 인텐시티가 높으면 피처가 많겠거니라고 가정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엣지 디텍션이 잘 되면 피처 개수도 늘어나는 거를 일단 이런 그래프로 증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피처 익스트랙션 안 하고 엣지만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라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배터리 소모랑 레이턴시가 확 줄었죠. 다음 세 번째, 샤프해야 엣지가 많다라는 그 다음 과정. 엣지 인텐시티를 모든 이미지마다 계속 계산하기도 사실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디텍션 하지도 말고 걸러버리자, 몇 개들은. 샤프하지 않은 애들은. 샤프니스를 어떻게 또 디텍션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에게는 각속도계가 있었습니다. 로테이션이 많이 되면 이미지가 블러되니까 이미지가 샬프하지 않을 거다라는 또 가정을 가지고 이번엔 각속도를 씁니다. 그리하여 일단 각속도를 가지고 많은 이미지를 다 걸러버리고 그다음에 각속도가 느린 애들에 대해서만 엣지 디텍션을 해가지고 피처가 많은 애들을 골라가지고 랭킹을 매겨서 가장 피처 많은 애들을 보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오프로딩을 최대한 적게 하는 기법을 개발을 했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서버에서 6차원 이미지 로컬라이제이션 하는데 이건 있는 기법 그냥 썼어요.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3D 포인트 클라우드 공간이 있는데 스마트폰이 토해낸 이 2D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 3D 공간에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아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썼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레퍼런스 로케이션은 전달을 해줘서 최종 결과물을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건 그냥 칼리브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클라우드가
막 이미지 로컬라이션 하고 결과를 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얘는 계속 로컬하게 결과를 토해냅니다. 옵티컬 플로우도 쓰고 이니셜 로컬라이션 쓰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간헐적으로 칼리브레이션 결과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결과가 조금씩 좋아지는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실시간성은 항상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적절하게 결과가 보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절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 설계가 끝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 시스템 구조도예요. 사실상 클라우드에선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이 하는 거 하나가 이 데이터베이스도 무지하게 무겁고 이 로컬라이션도 무지하게 무거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파이프라인이 다 지금 스마트폰 쪽에 들어간 거고 이 박스들은 사실 되게 많아서 무거워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사실 되게 가벼운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폰에 오버헤드가 별로 없습니다. 이걸 한번 심심하면 쭉 보시고 카메라 인풋 기반 옵티컬 플로우, IMU 기반 이너셜 로컬라이션 플로우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설명해드린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실험을 해봤는데 자, 이 스마트폰은 GPU가 없는 스마트폰입니다. 참고로 옛날 거기 때문에 CPU로만 돌렸지만 클라우드가 헤비한 걸 상당히 많이 해줘서 실시간으로 잘 해줬다. 이거를 데모를 보여줬고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돌렸을 때도 잘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선형적으로 했을 때도 잘 되는지를 봐야 될 텐데 보니까 이렇게 로테이션을 막 돌리게 되면 옵티컬 플로우가 이 파란색 결과는 초록색 결과인데 초록색 결과 이렇게 튀겨요. 에러가 자꾸 안 좋아지는 상황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IMU 기반의 결과는 상당히 좋은데 저희가 결국 웨이티드 썸을 했기 때문에 IMU 결과가 좋은 덕분에 이렇게 전체 결과 빨간색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트랜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IMU가 망하거든요. 그 이미지 결과 이렇게 막 에러가 팍팍팍 튀겨요. 이때가 아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확 바꿨을 때 가속도가 완전 망하는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때마다 옵티컬 플로우님이 잘 잡아준다라는 결과예요. 옵티컬 플로우는 그래도 수렴 꽤 낮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빨간색 결과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중간에 진짜 에러가 너무 안 좋을 때는 이 두 번의 경우에는 클라우드의 오프로딩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 결과물을 유지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 설계에서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홀드 밸류를 어떻게 할 거냐? 어, 뭐냐? 네. 그 칼리브레이션 스레시홀드라는 게 언제 클라우드에게 SOS를 칠 거냐. 그 이미지 기반, 옵티컬 플로우 기반 결과랑 그 모션 센서 기반 결과가 어느 정도 다를 때 너가 요청할래? 라는 건데 당연히 뭐냐. 그 에러 바운드를 크게 하면 할수록 SOS를 치는 빈도는 줄어들겠죠. 그럼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낮아져서 좋은 점은 있지만 거꾸로 보면 에러가 계속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트레이드오프에 어딘가에 수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한 이 정도보다 넘어가면 에러가 확 뻥튀기 되는 결과를 발견을 했고 그와 동시에 이 카운트 수도 한 25까지 줄이면 확 카운트가 내려가는데 이때부터는 도찐개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25로 쓰겠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세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미지 몇 개나 업로딩 할래?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실험을 해봤는데 하나를 보낼지 7개를 보낼지 여러 개를 보내면 보낼수록 이미지 퀄리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3개부터는 도찐개찐이더라고요. 그래서 3개 이상 보낼 필요는 없다. 3개만 보내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고 당연히 이미지 오프로딩에 대한 시간이 무조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서 3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3개의 이미지를 하면 트레이드오프가 좋다. 그 다음에 컴패리즌은
기존 기법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 스냅링크는 저희가 개발했던 클라우드에만 의존하는 기법인데 당연히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이때도 이제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보통 논문들이 다 뭐만 하냐면 연산에 걸리는 속도만 레이턴시를 매주하거든요. 근데 실제 유저 입장에서 뭐가 추가되냐면 자, 유저가 딱 비추는 순간 스마트폰의 메모리에는 카메라 이미지가 없어요. 어디에 카메라 이미지가 있냐면 카메라에 있어요. 카메라 스크린에 이미지가 뜨고 카메라에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스마트폰의 메인 메모리로 전달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 속도만 따졌다가는 우리가 약간 미싱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에서 앱으로 전달되는 데만 시간이 67ms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앱에서 저희가 결과물을 딱 도출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이 바로 눈에 안 보여요. 결과물을 스크린에 띄워야 돼요. 스크린에 띄우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게 36.9ms가 걸린 건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냐가 저희의 문제였거든요. 측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쪽 부분은 측정을 많이 해봤는데 측정을 어떻게 했냐면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여기에 지금 라즈베리파이에서 불이 깜빡깜빡 거려요. 깜빡깜빡 거리는데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촬영이 돼요. 그거 플러스 고프로가 있어요. 고프로는 진짜 빠르거든요. 그래서 스크린에 띄우거나 카메라에서 메인 메모를 전달되는 속도 거의 빵에 가까워요. 이 두 개로 뭘 하냐면 이 고프로로 이 반짝반짝거리는 걸 직접 측정함과 동시에 스마트폰 스크린을 같이 찍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프로 이미지를 이제 하나씩 넘기다 보면은 실제 이 라즈베리파이에선 불이 켜졌는데 스마트폰 스크린에선 불이 안 켜졌어. 그 상태에서 막 이미지를 넘기가다 보면 둘 다 불이 켜지는 상황이 발생해. 아, 그럼 그 이미지 개수 플러스 FPS를 곱하면 딜레이가 나오는 거죠. 이런 측정 방식을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마블로 넘어갔더니만 카메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우드에 의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카메라가 앱으로 넘어가고 또 앱이 클라우드에 넘어가고 클라우드가 다시 앱으로 결과를 토해내고 결과를 스크린에 하는 게 다 파이프라인이 걸리는데 우리가 각속도 기반에서 띄우는 순간 카메라가 메모리에 전달하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속도 갖고 바로 띄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메라 관련된 모든 파이프라인이 레이턴시에서 삭제되는 그런 이득이 있었습니다. 대신 이것만 이 스크린에 띄우는 것만 유지돼서 이제 45.9ms가 걸렸습니다. 그럼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다른 룸에서 측정을 해봤다. 그래서 에러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파워 컨섬션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가 이 정도, 카메라만 비쳤을 때 이 정도인데 이제 나중에 계속 뭐지? 이게 어떤 때였지? 클라우드에다가 계속 요청을 할 때가 이 정도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100% 클라우드 의존해서 오프로딩을 계속할 때가 이 정도고, 저희가 오프로딩을 덜 하고 스마트폰에서 최대한 뭘 할 때 에너지 소모가 주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만 보면 저희가 마치 에너지 이득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텐데 아주 이제 사실 스마트폰이 빡세게 좋아지면서 클라우드에 의존을 안 하고 거꾸로 스마트폰에서 전부 하자라는 어프로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 파워가 수직 상승합니다. 수직 상승. 커뮤니케이션 할 때 드는 부담이 직접 연산하는 부담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에서 그걸 애초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하고만 비교를 해서 이 정도 게인을 얻은 거고요. 네, 이 정도로 하고 이 뒷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드릴게요. 시간이 꽤 많이 걸렸기 때문에 수업을 더 하기보다는 제가 지난 강의 때 이미 찍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추가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이 논문에서의 핵심은 이건 2020년에 모비컴에 나온 논문인데 그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만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훨씬 더 빡센 작업을 해보자로 이제 진보를 합니다. 이때 스마트폰도 훨씬 좋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롯데월드 이런 데서 미아가 발생했다. 미아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을 또 인스턴스 레코니션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사람인 걸 감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감지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텐데 클라우드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으면 내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문이었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막 유저 스터디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그 타겟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 기반으로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이 이미지를 주고 뭐 여러분의 동생을 찾으세요 한 거예요. 사람인다 한들 그걸 빨리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못해요. 이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사람도 정확도가 무진장 떨어져요. 특별히 내가 모르는 사람 사진을 준 다음에 그 사람 여기서 찾아보세요. 원리를 찾아라 같은 거잖아요.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액큐러시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걸 대체했을 때 적어도 사람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면 일단 만족하자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논문을 읽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거밖에 성능이 안 나와 라고 되게 실망하고 무조건 리젝하고 싶을 거잖아요. 어려운 태스크에 대해서. 그때 이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가 야, 사람도 못해.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수준까지만 오면 그래도 훌륭한 거 아니니?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유저 스터디가 하나 들어가는 건데 네, 영상에 나올 테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질문하신 것만 하나 답변을 하고 박태영 학생이 최초 카메라를 켰을 때 6DOF 정보는 포인트 클라우드부터 얻고 그 뒤부터 가속도 예, 정확합니다. 첫 레퍼런스는 일단 있어야 돼요. 첫 레퍼런스는 이미지 로컬라이제이션에서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트래킹을 가속도 센서랑 옵티컬 플로우로 한 겁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오늘 사실 제가 알고리즘 설명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의 논문을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높아심에 그렇게 했어요. 이게 생소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계속 이미지 기반으로만 딥러닝 돌리면 다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가 사실 그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최종 서비스 퀄리티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좀 이해를 시키고 싶었고 네,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는 희망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몇 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예, 한번 이쪽 세계에 마음을 열고 발을 담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셨고 그럼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